안녕하세요. 1학년 여러분들. 오늘 신소재 새로운 단원 들어갈 건데, 자, 신소재는 앞에서 배운 지각과 생명체 내용보다는 조금 양이 많아서, 어렵다기보단 양이 많아서 1시간 내에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네. 대충 50분으로 잡고 하니까 지금 통합과학 A 수업이 50분 너무 빡빡하게 채운다고 불평불만이 있다는 잘못된 소문이 돌고 있는데 그런 거 아니지 얘들아? 그 대신 통합과학 A는 과제 같은 거 없잖아. 50분 동안 그냥 들어주면 되는 거야. 얼마나 좋니? 그래. 신소재 단원은 소단원이 총 한 5개 정도 있는 것 같아.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초반에 약간 서론이 있어, 서론. 좀 쓸데없는 내용이고 문제의 집에서도 잘 다루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지만 어쨌건 신소재 단원을 처음 배우면서 서론 부분이 있어. 들어가는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진짜 배울 거는 이 세 개야. 초전도체, 그래핀, 액정. 얘네들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어디에 쓰이고 어떠한 장점이 있길래 신소재로 각광받고 있는지 그것을 이해하면 되는 거야. 근데 순서가 72페이지, 73페이지, 76페이지라는 걸 기억해. 그 다음 이 4번 자연 모방은 엉뚱하게 74페이지에 중간에 끼어 있는데 사실 이게 뭐 그냥 마무리 느낌이야, 마무리. 그래서 총 5개 정도 서론, 마무리가 있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이 세 개지. 이 세 개를 이해하면 신소재 단원 마스터 한 거고 나의 목표는 오늘 액정까지 해보는 건데 한번 해볼게. 자, 여기가 서론이야. 70페이지부터가 서론이야. 뭐 어쩌고 뭐 지각과 생명체부터 시작해서 어쩌고 하는데 주의해서 봐야 될 부분은 이거야. 신소재라는 단원을 배울 거면 적어도 신소재의 정의는 알고 있어야지. 밑줄 그어보자. 기존 물질의 단점을 보완하거나 새로운 성질을 가진 물질을 신소재, 새로운 소재고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신소재들이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점점 뭐 성능까지 향상되고 있대. 그래서 70페이지 아래 보면은 이런 거 나와. 애들이 또 물어보지. 쌤 이거 다 외워야 돼요? 전혀 외울 필요 없어. 그냥 소개하는 거야. 소개. 심지어 이 핸드폰 요즘 쓰지도 않는 되게 옛날 핸드폰 아니니? 이것조차 이미 신소재가 아닌 구소재야. 그냥 한번 읽어보면 돼. 배터리도 옛날보다 좋아졌고 액정 화면도 좋아졌고 표면 유리도 좋아졌다 등등등 전체적으로 발전된 이런 사항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페이지야. 자, 그 다음 얘도 우리 주변에 신소재가 뭐가 있을까? 많겠지. 그래서 대략 얘로 4개 정도가 나왔는데 전혀 외울 필요도 없고 그냥 대충 말로 소개만 하자면 여기 서론 부분이니까 중요하지 않아. 말로 소개만 하자면 과거에는 배드민턴을 치려고 이 라켓 줄 있지. 이 줄을 지금은 이제 나이롱이라는 걸로 만드는데 옛날에는 이거를 동물의 창자 있지, 창자. 맛있는 거 있잖아, 곱창. 그런 거를 얇게, 그게 되게 질기잖아. 그래서 그런 거를 얇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라켓 줄로 만들었다. 그러다가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제 나이론 소재를 쓰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여기다가 적어주면 좋은데 굳이 적지 않을게. 또 LED 조명. 지금은 LED 조명을 쓰는데 사실 옛날에 에디슨이 전구 발명할 때는 요 안에 이렇게 필라멘트가 들어있는 동그란 백열 전구를 이용하다가 형광등 이용하다가 이제 LED라는 아주 좋은 걸 이용하지. LED에서 더 발전한 OLED라는 것도 있고 몰라도 됩니다. 안경테도 요즘에는 이렇게 휘어지는 안경테도 나오고 좋아졌대. 비닐도 옛날에는 이제 자연 속에서 분해가 안 되는 비닐이 더 많았는데 요즘에는 좀 비싸서 그렇지 자연 분해 비닐이 나왔다. 이런 얘기가 자습서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렇구나. 우리 주변에 신소재가 많구나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 수 있다. 1번 스스로 확인하기 71페이지. 자연 상태의 물질을 변형하여 새로운 기능과 성질을 갖도록 만든 물질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옳지. 신소재입니다. 그 다음 2번 신소재 개발이 예술 분야 발전에 미친 영향? 예술이야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미술하고 음악 분야에 특히 많은 그 영향을 미쳤다고 해. 미술이 옛날에는 수채화밖에 없었거든, 물감이. 그런데 유화 물감이라는 게 생기면서 조금 더 다양한 예술적 표현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 자습서에서 보고 베끼고 있습니다, 나는. 그 음악도 그렇다고 해. 왜 우리 오페라 같은 걸 보러 가면 그 옆에서 되게 시끄러울 수도 있는데 흡음재나 소리를 잘 차단하는 방식으로
구조를 만들어서 뭐 음악 분야에서도 예술 분야의 뭐 발전이나 그런 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여기부터야. 자, 우리가 배워야 할 신소재가 3개잖아. 초전도체, 제목을 외우고 넘어왔니? 초전도체, 여기 앞에. 얘는 외워야 된다. 초전도체, 그래핀, 액정, 이 3가지를 배울 거야. 그 중에 초전도체에 대해서 배울 건데, 초전도체를 이해하려면 기본적으로 3가지를 알고 들어가야 된다? 근데 이 3가지에 대해서 책에는 안 나와 있어. 이거를 당연히 안다고 생각한 것 같아. 뭐 중학교 책을 내가 슬쩍 봤는데 중학교에서 너희 이미 배우고 오긴 하더만 그래도 모른다고 가정하고 이 3가지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넘어갈 테니까 어디 따로 적어 놓던지 하세요. 자, 일단 첫 번째, 전도라는 뜻을 아니? 전도? 전도. 과학에서 쓰는 전도는 무슨 뜻이냐? 뭔가 잘 통한다란 얘기야. 잘 통한다. 그래서 이런 말을 쓴다. 열전도. 그럼 무슨 뜻일까? 열이 잘 통한다라는 뜻이야. 전기전도는 전기가 잘 통한다라는 뜻이야. 전도도라는 말을 쓰거든. 전기전도도가 좋다. 전기가 잘 통하는 정도가 좋다. 뒤에 도자를 붙인 거는 정도를 얘기하는 거거든. 열 전도도가 좋다. 열을 굉장히 잘 통하는 물질이다. 뭐 이런 얘기야. 아니면 전도성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 성질이야, 성질. 열 전도성이 좋다? 열 잘 통한다는 뜻이고, 전기 전도성이 우수하다? 전기를 잘 통한다는 뜻이야. 잘 통한다. 그 다음 특히 열 전기 중에서 좀 전기 쪽을 알아볼게. 전기 쪽을 공부하는 것도 사실 물리거든. 2학기 때 전기 쪽을 우리가 굉장히 자세히 배울 건데 그 전에 잠깐 맛배기로 볼게. 전기를 이해하려면 이 3가지가 기본 조건이야. 이 3가지가 없으면 이 3가지가 회로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 요소고 이 3가지가 구성이 돼야만 전기가 작동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전압, 전류, 저항. 한국말로 많이 익숙해져야 돼. 전압, 전류, 저항. 그런데 물리에서는 한국말을 잘 쓰지 않아. 얘를 이니셜로 보통 적거든. 물리량이라고 하는데 이니셜로 적어. 이니셜로 적으면 좋은 점이 뭐냐면 세계 어디를 가거나 이니셜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알아들어. 전압이라고 2글자 얘기하면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밖에 못 알아듣잖아. 그런데 얘를 대문자 V라고 하면은 이거는 전압인 거야. 전압. 다음 전류는 I, 저항은 R. 저항을 영어로 하면 resistance래. 그래서 그 앞 글자를 따서 R 이렇게 적어. VIR. 얘는 왜 그래요? 라고 하지 마. 물리하는 사람들끼리의 약속이야. 애들이 쌤 물리는 어렵잖아요 라는 편견을 가진 애들은 보통 뭐야 갑자기 영어가 나와? 아 뭐야 어려워 나 안 할래 라고 초반부터 포기한 애들이 물리가 어려워요 라는 말을 하는 애들이 많아. 사실 초반에 이 진입하는 처음에 시작하는 진입 장벽이 좀 높아서 그렇지 물리라는 건 굉장히 깔끔하고 정리된 체계화된 매력적인 과목이거든. 아무튼 VIR 전압 전류 저항 기억해. 그럼 전압 전류 저항 어디서 들어보긴 했는데 이게 각자 뭘 뜻하냐면 V 전압은 건전지를 보고 전압이라고 하는 거야. 전압. 그러면 전류는 뭐냐면 눈으로 보이진 않아. 이 전선을 통해 흐르는 거 있지. 얘가 쭉 한 바퀴 이런 식으로 계속 돌거든. 이 흐르는 것을 전류라고 하는 거야. 류가 흐를 류자야. 흐를 류. 그 다음 저항은 뭐냐? 이 전류가 흐르는 게 사실 눈으로 보이지 않잖아. 그런데 눈으로 볼 수 있게 확인해주는 어떤 장치 같은 거, 예를 들어 꼬마전구 아니면 프로펠러 뭐 이런 거, 그런 거를 저항이라고 하는 거야. V랑 I는 사실 세트야. V, 전압이 있으면 당연히 전류가 있는 거야. 건전지가 있으면 당연히 전류가 흐를 거고 그 전류를 눈으로 확인시켜 주는 것이 저항인 거지. 오케이? 그 중에 자, VIR 셋 중에 전기가 잘 통한다라는 건 VIR 중에 누굴 얘기하는 걸까? 전기가 잘 통한다는 V를 기준으로 얘기할까? I를 기준으로 얘기할까? R을 기준으로 얘기할까? 그렇지. I, 전류, 흐를 류. 뭔가 잘 흐르잖아? 뭔가 잘 흐르면 그게 바로 전기 전도도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저항이 엄청 크다? 그거는 전기 전도도가 좋은 것이 아니야. 전류가 잘 흐를수록 전기 전도도, 전기가 잘 통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저항은 말 그대로 이 전류, 흐르는 애의 흐름을 방해하는, 저항하는 애거든. 따라서 저항은 작으면 작을수록 전류가 잘 흘러. 저항이 없으면 없을수록, 저항은 작으면 작을수록 전류가 더 잘 흐른다. 자, 1번 정리할게. 초전도체를 배우기 위한 기초 작업을 했다. 전도란 무언가가 잘 통한다는 뜻이고, 그 중에 우리가 전기 전도도라는 말을 자주 사용할 거라 전기에 대해서 배워보자면 VIR 이 세 가지 회로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 V는 건전지, I는 건전지에서 흘러나오는 전류, 이 전류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한 R, 저항, 이렇게 세 개가 회로의 기본 3요소다. 그 중에 전기가 잘 통한다 라고 얘기하는 건 전류가 잘 흐른다 라는 뜻이고, 반대로 저항은 굉장히 작을수록 전류가 잘 통한다. 저항이 작을수록 전기 전도도가 좋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다 이해가 되니? 이거 이해됐으면 1번 기초지식 마스터한 거야. 그 다음 2번 온도의 단위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야. 우리가 아는 온도의 단위가 뭐가 있지? 그렇지. 도씨가 있어. 도씨. 뭐 섭씨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도씨. 그런데 과학자들은 도씨 안 쓴다? 과학자들은 이거 써. 이거 뭐라고 읽어? K라고 읽어도 되고 켈빈이라고 읽어도 돼. 사람 이름이야. 켈빈 또는 K라고 읽어도 돼. 우리 보통 인간들은 도씨를 쓰는데 과학자들은 얘를 쓴다. 얘네 둘은 무슨 관계가 있냐면 왜 뭐 이런 거랑 마찬가지야. 100cm가 1m. 예, 미터, 센티미터 단위가 다르지만 얘를 똑같게 만들어줄 수 있잖아. 이렇게 100배를 하면 도씨와 켈빈도 마찬가지야. 얘네들은 무슨 관계가 있냐? 마이너스 273 도씨가 0켈빈이야. 갑자기 머리 복잡해지니? 얘를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어. 뭐냐? 바로 도씨에다가 273이라는 특정한 숫자를 더하면 켈빈이 된다. 도씨에다가 273 더하면 켈빈이 돼. 뭔 얘기냐? 뭐 예를 들어 오늘 요즘에 보통 낮의 온도가 한 영상 20도 정도 되거든? 우리는 이 낮의 온도를 보고 영상 20도씨야, 플러스 20도씨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렇게 얘기 안 해. 어떻게 얘기해? 여기에다가 273을 더해서 얘기해. 20에다 273 더해볼래? 그렇지. 293 켈빈이야. 요즘 낮의 온도가 293K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과학자들은. 또 하나 연습해볼까? 마이너스 270도씨. 겁내 차가운 거지. 장난 아니지. 마이너스 270도씨야 라고 일반 사람들은 얘기하는 걸 과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할까? 얼른 273 더해볼래? 그렇지. 플러스 3K, 플러스 3켈빈이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지. 어때? 별거 없지? 얘들아, 일반인들은 도씨를 쓰고 천재인 과학자들은 주로 켈빈을 써, K를 써. 야, 일반인이 IQ가 좋을까? 과학자들의 IQ가 높을까? 당연히 과학자들의 IQ가 또 평균적으로 높지 않겠니? 그래, 그 느낌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쓰는 일반 온도에다가 과학자들의 IQ가 높은 만큼 더해줘. 과학자들이 우리보다 IQ가 얼마나 높을까? 한 273 정도 높지 않겠니? 왜? 도씨와 켈빈의 273 정도 더한 차이만큼이다 라고 강조하고 싶어서 개소리를 해본 거야. 자, 과학자들은 우리 일반인들이 쓰는 단위에 273을 더해서 IQ가 높은 만큼 더 높은 숫자를 쓴다. 이렇게 기억하면 잊지 않을 수 있어. 이거 이해했으면 두 번째 기초지식 끝. 그 다음 세 번째, 전기와 자기에 대해서 이해하는 건데, 자, 전기와 자기를 애들이 막 혼용해서 사용하는데 되게 비슷한 게 많아서 혼동될만 하지만 정확하게 구별해줘야 돼. 전기는 이런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거. 인력, 청력이 있는 거지. 근데 자기는 자석의 기운이거든. 자석의 기운. N극, S극 이런 거야. 이런 거. 자석. 전기와 자기는 다른 거야. 하지만 충분히 비슷할 만해. 얘도 인력, 청력이 있거든.
그런데 전기는 플러스 마이너스고 자기는 이렇게 자석 주변에 생기는 이 자석의 기운인데 신기하게 어느 사람이 전기와 자기가 진짜 연결되는 순간을 발견해냈다? 그것을 중학교 때도 배웠을 거야. 한번 전기와 자기도 우리 이니셜로 한번 적어볼게. 전기라는 이니셜은 없지만 전기라는 건 전류를 주로 얘기하는 거라고 했잖아. 따라서 얘는 전류의 이니셜을 적어볼게. 전류의 이니셜은 뭐였니? 대문자 I였어. 대문자 I. 그러면 자기, 자석의 기운은 이니셜로 뭐라고 할 거냐면 대문자 B라고 할 거야. 아, 쌤 갑자기 막 이거 이니셜 많이 나오고 막 미치겠는데 이거 꼭 외워야 돼요? 아니, 몰라도 돼. 하지만 우리 2학기 때는 이걸 무조건 다 알아야 해서 미리 연습해보는 거야. 어쨌건 전류와 자기는 전혀 별개인 뿔마 NS로 전혀 다른 건 줄 알았는데 신기하게 전류를 흘려보내면 신기하게 자기장이 생긴다는 걸, 마치 자석이 옆에 있는 것처럼 자석의 기운이 생긴다는 걸 발견해낸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 위에 그림 보면은 건전지에서 이렇게 전류가 나오잖아? 이 전류 주변에 눈에 안 보이지만 자석이 마치 있는 것처럼 자석 주변에 이 자석의 기운과 똑같은 게 여기 전류 주변에도 있다라는 걸 발견해낸 사람이 있어. 그 발견해낸 사람 이름이 누구냐? 앙페르라는 사람인데 뭐 이거는 2학기 때 정확히 배울 거야. 그래서 기억을 되살려보자면 중학교 때 이런 것도 배웠다? 전류가 흐르면, 전기가 흐르면 자기장이 주변에 생기는 걸 신기하게, 아주 신기한 현상으로 앙페르라는 사람이 발견해냈는데 자기장이 어떻게 생기냐? 그래서 엄지손가락을 펴봐. 그래서 여기 좋아요 모양을 해서 뭐 이렇게 손가락을 감는 뭔가 이게 바로 앙페르 법칙이었거든. 기억나니? 자, 이걸 우리 2학기 때 자세히 배울 거라 지금은 몰라도 되지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바로 이거야.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 자기장을 만들게 할 수 있다라는 거. 너희 집에 자기장 있니? 자석의 기운 있니? 다 있어, 다. 왜? 쌤, 우리 집에 자석 없는데요? 라고 얘기하지 마. 너희 집에 전류 흐르지, 전류. 핸드폰 충전하고 전류 흐르지. 그 전류 근처에 분명히 존재해. 뭐가? 자기장이 존재해. 마치 자석과 똑같은. 잖아? 전류가 흘렀을 때 자기장이 존재한다는 걸 앙페르가 발견해냈고 우리는 그걸 외우면 돼. 앙페르도 왜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주변에 생기는지, 왜 전기와 자기가 연결되는지는 몰라. 그냥 자연의 현상이고 그걸 발견해냈을 뿐이야. 우리도 그냥 그렇게 알아두면 돼. 자, 그러면 1번, 2번, 3번을 다 알면 기초 지식을 마스터한 건데 한번 1번과 3번을 연결시켜 볼까? 얘들아, 아까 전류가 잘 흐르려면 저항이 커야 된다 그랬어? 작아야 된다 그랬어? 작아야 돼. 거의 저항이 없으면 전류가 콸콸콸콸 잘 흘러. 근데 전류가 콸콸콸콸 잘 흐르면 주변에 뭐가 생긴다고? 주변에 자기장도 굉장히 크게 생기는 거야. 전류가 쫄쫄쫄쫄쫄쫄 흐르면 주변에 자기장 별로 안 생겨. 전류가 콸콸콸콸콸 흐르면 주변에 자기장도 많이 생기지. 오케이? 그리고 지금 우리 사람들의 고민이 뭐냐면 우리 지금 초전도체를 설명하기 위한 전초 작업인 거야. 어떤 물체에 전류를 흘려보내. 그럼 내가 전류를 흘려보내는 만큼 얘가 그 전류를 100% 다 받아들일까? 아니, 그러지 못한다. 왜? 이 물체 자체에 저항이 있기 때문이야. 따라서 내가 전류 100 정도를 흘려보내면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저항 때문에 실제로 흐르는 전류는 100보다 적어. 뭐 예를 들어 80 이 정도밖에 안 흐르게 돼. 나머지 20은 어디 갔냐? 이 물체가 갖고 있는 자체 저항 때문에 쓸데없이 발열 현상이 일어나. 열이 일어나. 그래서 우리 핸드폰 같은 것도 충전하면은 막 발열이 되잖아. 이 발열 같은 게 없으면, 그렇게 쓸데없는 에너지가 소비되지 않으면, 쓸데없는 에너지로 나가지 않으면 얘가 충전이 더 빨리 되고 전류도 더 잘 흐를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옛날부터 고민해 왔어. 어떻게 하면 이 물체 자체의 저항을 없앨까?
와, 저항이 제로인 물체가 있었으면 좋겠다. 저항이 제로인 물체가 있으면 발열 문제도 하나도 없을 거고, 전류 흘려보내면 흘려보내주는 대로 콸콸콸콸콸콸 잘 흐를 거고, 전류가 잘 흐른다는 건 결국 전도가 잘 된다는 뜻이네. 이게 바로 초전도체야. 초전도체. 이해되니? 사람들은 옛날부터 물체가 저항이 없는 물체를 갈망해 왔어. 왜? 전류 흘려주면 발열 현상 없이 빠르게 충전되고 굉장히 전기적인 감각이 뛰어나니까. 그래서 저항이 굉장히 없는 물체를 바라게 됐고, 그것을 바로 전도가 잘 된다. 전류가 잘 통한다. 전류가 잘 통하는 물체다라고 해서 이름을 초전도체라고 붙여줬다는 거지. 잤니? 그럼 이 세상에 초전도체가 어디 있을까? 이 세상에 초전도체가 어디 있을까? 봤더니 현재 세상에는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 실험을 했더니 어떤 특정 물체를 온도를 엄청나게 차갑게 낮춰주면, 예를 들어 마이너스 200도씨 막 이렇게 낮춰주면, 예를 들어 마이너스 270도씨, 과학자들의 표현으로 하자면 플러스 3켈빈 정도로 온도를 아주 차갑게 낮춰주잖아? 그러면은 얘 몸속의 전기저항이 싹 사라지는 신기한 현상을 발견해냈고, 그렇다면 와, 얘 몸속의 전기저항 엄청 추운 마이너스 270도씨에서 몸속의 전기저항이 사라졌네? 그때 바로 여기에 전류를 흘려보냈더니 정말 잘 흐르는 초전도체가 되더란 말이지. 초전도체가 되면 뭐가 좋냐? 일단 발열이 안 돼서 좋아. 쓸데없는 에너지가 소비되지 않아서 좋아. 그리고 아까 전류가 잘 흐르면 뭐가 많이 생긴다 그랬지? 자기장도 많이 생겨. 이것도 되게 좋은 거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과학실에서 보는 이런 자석은 자기장이 강하지가 않아. 인간의 손으로 충분히 뜯다 붙였다 가능하단 말이지. 이런 거 말고 인간이 살면서 엄청난 자기장을 요할 때가 있어. 엄청난 자기장이 필요할 때가 있어. 엄청난 자기장 어떻게 만들어? 엄청난 전류를 흘려보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엄청난 자기장도 생기겠지. 근데 엄청난 전류를 어떻게 흘려보내주냐는 거야. 물체들은 전부 다 몸속에 자체 저항이 있어서 엄청난 전류를 흘려보내기 힘든데, 이럴 때 우리가 초전도체를 이용하면 된다는 거지. 초전도체는 아주 차가운 온도를 만들어주기만 하면 몸속의 전기저항이 싹 사라지면서 전류가 잘 흐르고, 전류가 굉장히 잘 흐르는 초전도체가 되면 그때 자기장도 엄청 크게 만들 수 있다. 이게 초전도체의 대략적인 이론이야. 자, 지금까지 말한 걸 한번 정리해 볼게. 72쪽 보자. 여기 한번 밑줄 그어볼래? 아니, 다 읽어보자. 초전도체. 1911년 네덜란드의 오너스라는 사람이, 중요하진 않아, 뭐 어떤 사람이 수은이라는 물체의 온도를 막 낮췄어. 그래서 약 4.2켈빈? 4.2켈빈? 얘들아 기억나니? 자, 3켈빈이 마이너스 270도씨야. 그럼 한 4켈빈도 뭐 마이너스 270도씨 정도 되지 않겠어? 어쨌건 어마어마하게 차가운 온도란 얘기야. 정확한 그 온도를 기억할 필요는 없어. 어마어마하게 차가운 온도다. 4.2켈빈은 엄청 차가운 온도다. 마이너스 200 몇 도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 어쨌건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오너스는 수은이라는 애의 온도를 막 낮췄어. 그러다 보니 아주 차가운 온도에서 수은의 전기저항이 갑자기 사라지더래. 전기저항이 사라져서 밑줄 그어볼까? 특정 온도 이하에서 물질의 전기저항이 갑자기 제로가 되는 현상을 초전도 현상이라 그래. 전류가 잘 흐르게 된다는 거지. 몸속의 전기저항이 제로가 되면. 그리고 이런 물체를 뭐라고 불러? 초전도체라고 하는 거야. 일상생활에서는, 일상 온도에선 초전도체가 없어. 굉장히 차갑게 해줘야만 초전도체가 되는 거지. 그럼 초전도체가 되면 뭐가 좋은지 나와 있네. 초전도체는 전류가 흐르더라도 열이 발생하지 않아. 전력 손실이 없는 거야. 전력이란 전기적인 힘력자거든. 전기적인 손실이 없다라는 뜻이야. 어쨌건 발열이 일어나지 않아서 뭔가 손실도 없고, 큰 전류를 흘려보내면, 전기저항이 작으면 큰 전류 흘려보낼 수 있다고 했지? 그러면 주변에 뭘 만들 수 있어? 자기장을 만드는데 굉장히 강하게 만들 수 있다고 했지. 자,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
자기장이 생긴다는 걸 앙페르가 주장했고 발견했는데 전기 저항이 굉장히 작은 거의 제로가 되는 초전도체를 만들면 전류가 초자르를 거고 전류가 초자르르면은 자기장도 굉장히 크게 생겨서 인간이 센 자기장을 필요로 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거지. 네, 다들 이해가 되니? 뭐 이런 식이야, 이런 거. 봐봐. 이게 연도가 지남에 따라 최근으로 옴에 따라서 점점 신소재가 발전하고 있어. 아까 수은이라는 물체는 4.2 켈빈에서 전기 저항이 0이 싹 됐다고 했잖아. 얘가 수은이거든. HG, 얘가 수은이야. 1911년도에 오너스가 수은 가지고 온도를 낮춰봤는데 지금 Y축이 켈빈이야, 단위가. 온도로 나왔는데 단위가 켈빈이야. 얘 20도씨가 아니라 사실 마이너스 200 몇 도씨, 엄청 차가운 거다. 여기 0켈빈이 마이너스 273도씨라고 했잖아. 어쨌건 수은은 마이너스 한 270 뭐 이 정도는 돼야 몸속의 전기저항이 싹 사라졌어. 그런데 마이너스 270도씨를 유지시켜주는 게 너무 힘든 거야. 우리가 초전도체를 이용하고 싶은데.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이것저것 합성하고 만들어서 또 다른 초전도체를 만들었어. 뭐 1900 몇 년도야? 1980 몇 년도에 이거 구리 뭐 산소 뭐 이런 거에 다 섞인, 나도 어떻게 읽는지 몰라. 아무튼 이런 애를 만들었어. 얘는 온도가 한 요 정도? 마이너스 200도씨는 아니고 마이너스 270도씨까지는 아니고 마이너스 한 200, 한 뭐 40도씨 정도? 요 정도만 돼도 초전도체가 되는 거야. 얘는 몸속의 전기저항이 싹 사라지는 거야. 근데 얘도 아직 부족해. 요즘에 각광받는 애는 얘지. 요 초전도체가 각광을 받지. 얘도 Y, BA, CuO 뭐 이런 애들이 다 합쳐진 애인데 나도 뭐라고 읽는지는 몰라. 근데 얘는 언제 전기저항이 제로가 되냐? 한 90켈빈? 마이너스 273도씨보다는 훨씬 덜 차갑지. 게다가 요런 애가 참 좋은 점이 뭐냐면 우리 액체질소라고 되게 차가운 애 있거든? 걔가 77켈빈을 유지하는 애야. 굉장히 차가워. 77켈빈. 근데 77켈빈짜리의 액체질소를 요 신소재한테 들이부으면 얘는 온도가 이미 기준점을 넘어서게 돼서 몸속의 전기저항이 싹 사라져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좀 더 현실 가능하게 된 거지. 과학이 발달해서 한 0도? 우리 0도씨 정도면은 우리 롱패딩까지는 안 입어도 그냥 좀 두텁게 입고 다닐 수 있지 않니? 한겨울도 아니고 우리 한겨울에 막 체감 마이너스 20도씨까지 내려가는데 어쨌건 과학이 발달하게 되면 나중에는 한 0도씨 정도에서도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는, 몸속의 전기저항이 싹 사라져서 몸속에 전류가 콸콸콸 잘 흐르는 그런 초전도체가 만들어질지도 몰라. 그때가 되면 과학이 엄청 발전한 거겠지. 그 다음 단원을 단락을 볼게. 초전도체 위에 자석을 놓으면 자석이 계속 떠 있는데 뭔 얘기냐면 아까 초전도체는 몸속의 전기저항이 몇이라고? 제로. 몸속의 전기저항이 제로가 돼. 온도를 낮춰주면 몸속의 전기저항이 제로가 된대. 근데 몸속의 전기저항이 제로가 된 게 눈으로 보일까? 아니, 그걸 몰라. 그런데 그거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해낸 사람이 있어. 그 발견해낸 사람 이름이 왼쪽 마이스너야. 마이스너. 이 사람은 뭐라고 주장했냐? 물체의 온도를 낮춰라. 물체의 온도를 막 낮춰서 차갑게 해서 얘가 몸속의 전기 저항이 제로가 되는 그 순간에 그때 바로 자석에다가 얘를 올려놔봐라. 그렇다면 얘가 둥둥 뜰 것이다 라고 주장했어. 읽어볼게. 초전도체 위에 몸속의 전기 저항이 제로가 된 초전도체 위에 뭐 위에여도 되고 아래여도 돼. 어쨌건 옆에다 자석을 놓으면 두 개가 밀어내면서 떠 있어. 그럼 우리는 이 떠 있는 것을 보고 얘 지금 자석에 뜨는구나. 자석이랑 밀어내는구나. 얘 지금 몸속의 전기저항이 0인 상태로 된 초전도체 상태이구나 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갖다 붙여서 마이스너, 마이너스 아니다. 마이스너 효과 이렇게 초전도체랑 자석이랑 둥둥 뜨는 것을 보고 마이스너 효과다 라고 얘기를 해. 이따가 영상을 보여줄게. 어쨌건 초전도체 위에 자석을 올려놓으면 자석이 계속 떠있어. 마이스너 효과야. 이 현상을 이용하여 떠있으면 두 개가 겹쳐지지 않으니까 마찰이 없어서 요거 마이스너 효과 마찰이 없어서 굉장히 효율적인 운행을 할 수 있는 거지. 뭐 예를 들어 자기부상열차 이 레일을 자석으로 만들어. 그리고 열차를 띄워. 어떻게 띄워? 이 아랫부분에 초전도체를 써. 그러면 초전도체와 자석은 뜰 거 아니야. 그래서 공중부양해서 가도록 만든 거지. 그럼 마찰이 없으니까 굉장히 고속, 시속 몇 킬로랬지? 500km랬나? 엄청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고 해. 그런데 이게 그럼 이렇게 좋은데 왜 우리는 이걸 일상생활에서 이용하지 못하고 바퀴 달린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는 거니? 옳지. 초전도체를 만들기 어렵기 때문이지. 초전도체는 적어도 마이너스 200도씨나 이 정도는 돼야 마이너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요즘에 마이너스 100도씨는 돼야 초전도체가 되는데 이걸 마이너스 100도씨로 유지를 해주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돈이 많이 드는 거지. 이 온도를 유지해 주는 게.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이용하고 있지 못하지만 과학이 발전하면 언젠가는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초전도체와 자석이 뜨는 것을 보고 아, 얘 몸속의 전기저항이 제로구나 라고 이해하면 돼. 마이스너 효과.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을 그걸로 보여줄게. 동영상으로 보여줄게. 다른 고등학교 화학 동아리 애들이 실제로 실험을 해본 거거든. 볼게. 액체 질소 아까 엄청 차가운 애라고 했지? 액체 질소에 무언가를 담궜어. 누굴까? 그래, 곧 초전도체가 될 애야. 아직까진 초전도체가 아닐 거야. 차가운 곳에 담궈서 몸속의 온도를 낮춰야, 그래야 몸속의 전기저항이 싹 사라지는 초전도체가 될 거야. 초전도체로 만들고 있는 과정인 거야. 짠 해서 초전도체를 만들었어. 근데 얘가 몸속의 전기저항이 정말 사라졌는지 안 사라졌는지 모르겠단 말이지. 그럴 때 마이스너가 뭐라고 준 거였지? 자석에 올려봐 라고 했어. 그래서 여기 자석을 아래 준비해 놨네. 자석에 올려볼게. 이게 바로 자기부상열차의 원리라는 거지. 이거는 또 다른 유튜브 영상을 내가 편집을 했는데 볼게. When I place the superconducting disk on top of 자, 이게 지금 연기가 나는 이게 너무 차가워서 그런 거고 액체 질소인가 봐. 그거를 초전도체가 될 물체에 지금 부었어. 굉장히 차가워졌겠지? 근데 굉장히 차가워진 거를 확인하기 위해선 어디에 올려놓으라고? this rail, 올려놓으라고. 이렇게. it moves freely. 어때? 초전도체와 자석은 이렇게 밀어내는 마이스너 효과라는 걸 기억해. 명칭을 기억해. 마이스너 효과. 아래 초전도체가 어디에 이용되는지 한번 보자. 초전도체가 이러이러이러한데 이용된대. 근데 어려운 용어가 많은데 결국 얘네가 어떠한 목적을, 초전도체의 어떠한 특성을 어떠한 목적으로 이용하는지를 알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알아두면 돼. 핵 융합 발전. 핵을 융합하려면 보통 힘이 필요한 게 아니다. 왜냐면 너희 원자에서 핵 기억나? 핵. 가운데에 플러스를 가진 딱딱한 애가 핵이었고 주변에 가볍게 마이너스를 가지고 돌고 있는 애가 전자였잖아. 그런데 핵 융합이란 이쪽 핵과 저쪽 핵을 합치는 거야. 얘들아, 플러스랑 플러스는 합쳐지려고 할까? 아니, 플러스는 청력이 일어나지 두 개가 합쳐지고 융합하려고 하지 않아.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아주 강한 자기장이야. 강한 자기장만 있으면 플러스인 핵과 저쪽에 플러스인 핵을 융합시킬 수 있거든. 그래서 우리는 강한 자기장을 되게 갈망해 왔어. 근데 강한 자기장이 없더란 말이지. 그래서 우린 초전도체를 이용하는 거지. 다시 해볼게.
자, 온도를 낮춰서 몸속의 전기 저항을 제로로 만들어. 그러면 전류가 아주 잘 흐르게 되겠지? 그런데 전류가 아주 잘 흐르면 자기장도 많이 생긴다. 전류가 흘렀을 때 자기장이 생긴다라는 건 앙페르가 주장했다고 했어. 따라서 저항이 몸속 전기 저항이 제로가 된 초전도체에다가 전류를 흘려보내서 자기장을 크게 만들어주면 그것을 핵융합발전, 강한 자기장을 만들어서 핵융합발전에 이용할 수 있다는 거지. 우리 일상생활에서 강한 자기장이 꽤 많이 필요해. 뭐 예를 들어 핵융합발전, 또 병원에서 자기공명 영상장치라고 우리 몸을 확인하는 데에도 강한 자기장이 필요해. 우리 몸에다가 자석을 대면은 몸이 어느 정도 반응을 하거든? 이거에 대해서 2학년 때 물리학 1을 선택하면 배우게 될 거야. 궁금하면 다들 물리 1을 선택해 줄래? 어쨌건 몸에다가 자석을 대면, 자기장을 가까이 대면은 몸에 있는 애들이 뭔가 반응을 해. 그런데 어디가 아픈 사람이랑 정상인이랑 다르게 한다는 거지. 그래서 자기공명 영상 장치는 이 안에 들어갈 때 아주 강한 자기장, 초전도체를 이용해서 아주 강한 자기장을 사람 몸에 대게 되고, 그때 반응하는 우리 몸에 뭔가 질서 같은 것을 보면서 사람의 건강을 판단하는 기계야. MRI라고 하지. 또 입자 가속기라고 이 세상에 핵 안에 양성자 있고 중성자 있고, 양성자 중성자도 또 쪼개면 쿼크라는 애도 나오거든. 근데 이 세상의 사람들이 정말 쿼크가 제일 작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저기 유럽에서는 입자 가속기라는 걸 만들었다. 이게 뭐냐면 진짜 조그만한 입자, 쿼크 이런 애를 가속시켜. 엄청 빠르게 던져. 엄청 빠르게 움직이게 가속시켜. 그래서 이쪽 입자와 저쪽 입자, 반대 방향으로 가속된 두 개의 입자를 쾅 하고 부딪히게 해. 쾅 하고 부딪히게.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 얘네가 쪼개질 수 있잖아. 쪼개지면 우리는 쿼크보다 더 작은 입자를 얻어낼 수 있어. 그러니까 참 이게 인간의 욕심인데,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물체는 뭘까? 가장 작은 애는 뭘까? 우리 인간의 몸은 쪼개고 쪼개면 도대체 뭘로 이루어져 있을까에 대한 호기심으로 시작된 게 바로 입자 가속기야. 갖고 있는 입자들을 굉장히 빨리 가속시켜서 쾅 하고 부딪히게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를 조사해서 연구하는 게 입자 가속기인데, 얘를 엄청 빠르게 가속시키려면 누가 필요해? 강한 자기장이 필요하대. 어쨌건 핵융합 발전, MRI 장치, 입자 가속기 전부 다 강한 자기장을 요하는 물체들이고, 그래서 초전도체가 필요하다는 거지. 자기부상 열차도 마찬가지야. 강한 자기력을 생성해서 띄운다고 하고, 아래에도 얘는 열의 발생을 줄여 전도가 잘 되기 때문에 전기가 아주 잘 통하고, 그러기 때문에 발열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게 초전도체의 장점이라고 했지. 얘도 전력을 옮길 때 손실이 없다. 전력에 손실이 없다. 전력이란 전기적인 힘이라 그랬어. 전기에 손실이 없다. 괜한 쓸데없는 발열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라는 뜻이야. 자니? 이걸 한 글자 한 글자 다 외울 필요 없이 왜 핵융합 발전에 도대체 왜 초전도체가 필요한지를 기억하면 돼. 우리 교과서에서도 보이듯이 탄소가 여러 층으로 두껍게 배열되면 그것을 흑연, 연필심이라고 하거든. 근데 그것을 딱 한 층, 아주 얇은 한 층, 눈에도 안 보여. 눈에 전혀 보이지 않아. 심지어 투명해. 너무 얇아서. 왜 우리 살 껍질 같은 것도 얇게 떼어내면 투명하잖아. 얇으면 원래 투명하다고. 그 얇게 떼어내면 뭔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해서 얇게 떼어내기로 작정을 해. 그런데 얇게 떼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웠대. 분리 추출이 어려웠다.
자, 어떻게 했는지 봤니? 지금 연필심을 이렇게 갈아. 그게 바로 흑연이잖아? 그럼 흑연 가루들이 생기잖아? 그거를 스카치 테이프로, 우리 일반 농구용품 스카치 테이프로 수백 번, 수만 번 뗐다 붙였다, 뗐다 붙였다, 뗐다 붙였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얘가 점점 한 층만 분리할 수 있지 않겠어? 그 비싼 장비로도 분리할 수 없었던 탄소의 한 층을 스카치 테이프의 수백 번, 수만 번의 반복으로 한 층을 추출하는 것을 성공했고, 눈으로 보이지도 않아 투명해서 걔를 그래핀이라고 한 거지. 자, 여기서부터는 그래핀의 장점, 특징에 대해서 나오는 거니까 한번 봐봐. 교과서에도 있는 내용이다. 눈으로 볼 수 없을 만큼 얇고 투명하대.
담긴 그 영상을 잘 봤니?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외운다기보다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한번 볼게. 사실 그래핀은 요즘 핫한 소재라기보단 이미 핫해진 지 한 10년쯤 된 것 같아. 내가 대학교를 졸업할 때 졸업 논문으로 그래핀을 연구해서 썼는데 그때 한창 핫했거든. 그래서 한 몇 년 된 것 같아. 어쨌건 탄소로 이루어진 한 층이고 흑연의 한 층 밑줄, 그래핀은 흑연의 한 층, 그리고 한 층이 육각형 모양으로 결합해서 한 층으로 펼쳐진 평면구조, 육각형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게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야. 근데 이 장점들을 쭉 설명했어. 신소재라는 건 장점이 있어서 쓰고 있는 거 아니겠어? 자, 그래핀은 강철보다 200배 이상 단단해. 이게 진짜 신기하지 않냐? 되게 얇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투명한 한 층의 평면 구조일 뿐인데 강철보다 단단해. 그리고 구리보다 13배, 열을 잘 전달해.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열 전도성이 좋다. 열 전도도가 뛰어나다. 뭐 이렇게 얘기하겠다. 또 원자 한 층에 해당하는 약 0.35 나노미터라고 읽고 밀리미터가 굉장히 작은 단위인데 그것보다 더 작은 단위라고 생각하면 돼. 아무튼 너무 얇아서 빛까지 잘 투과시켜. 너무 얇으면 투명하고 빛도 잘 통과되겠지. 그리고 그래핀은 탄소와 탄소의 결합에 참여하지 않은 전자들을 가지고 있어. 기존의 규소로 만든 반도체보다 전자 이동 속도가 100배 빠르다. 그리고 얘가 너무 얇으니까 면적이 늘어나거나 휘어지더라도 전기적 성질이 변하지 않는데, 그래서 사실 그래핀의 가장 큰 특징은 투명하고 휘어진다. 이게 되게 큰 특징인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예전에는 없던 이거 갤럭시 이게 Z? 플립?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것도 있잖아? 너 혹시 갖고 있니? 나 이거 실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나중에 정상 계약하면 나한테 꼭 자랑하러 와라. 한번 보여주고 싶어. 한번 보고 싶어. 보고 나한테 그래. 선생님, 그래핀을 갖고 왔습니다. 잘 휘어지는 소재를 갖고 왔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 거야. 다 그래핀이 존재했기에 가능한 제품들이지. 또 요즘 커브드 TV, 커브 모양으로 된 모니터 굉장히 많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롤러블 TV도 있다? 롤러에 감는 게 가능한 거야. 커브드 모니터랑 커브드 TV는 나는 봤거든? 근데 롤러블은 한 번도 안 봐서 볼게. 한국전자전 참가업체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73페이지 보면 그래핀의 여러 가지 그래핀이 어디에 이용되는지 여러 가지 사례에 대해서 나오네. 이거를 구체적으로 다 외울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마치 아까 초전도체가 강한 자기장이 필요한 핵융합이나 자기부상열차나 MRI에 강한 자기장이 필요해서 초전도체가 거기에 쓰였고 이런 쓰임이 있었잖아. 그래핀도 왜 도대체 에너지 전극 소재, 초경량 고강도 소재에 왜 그래핀이 적합하게 쓰이고 있는지를 알면 돼. 즉, 그래핀의 특징에 대해 알면 되는 거야. 에너지 전극 소재라는 걸 만들고 싶었어. 나도 이게 뭔지 정확히 모르는데 찾아보니 전자가 굉장히 빨리 이동할 수 있는 그 어떤 물체래. 전자가 굉장히 빨리 이동할 수 있는 물체. 근데 전자가 빨리 이동할 수 있는 물체가 뭐가 있을까 하고 연구하다가 그래핀을 발견한 거지. 그래핀은 전자의 이동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 전자의 이동 속도가 빠른 그래핀으로 에너지 전극 소재를 만들었더니 신소재로 성공했다는 거지. 또 초경량 고강도 소재, 가벼워서 하늘을 날기 좋고 단단해야만 하는 우주비행선 같은 거, 쉽게 얘기해서 초경량 고강도, 말 그대로 가볍고 단단한 거. 이 가볍고 단단한 소재를 찾고 있었어. 그런데 그래핀이라는 신소재가 나오면서 그래핀을 우주 비행선에 제작하는데 이용하고 있다. 또 투명한 디스플레이, 투명한 화면을 만들고 싶었어. 그래핀으로 만들면 되겠지. 그래핀은 이 전기도 굉장히 잘 통하는 전기 전도성이 좋은 애잖아. 그런데 여기에 전류가 잘 흘러야
화면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전기 전도가 잘 되는 것도 한 몫을 한 거지. 또 인쇄 전자 소재라는 거에는 그래핀의 전기 전도성이 굉장히 좋은 그 특징, 그 장점이 쓰여서 인쇄 전자 소재를 만들었다고 해. 그 다음 차세대 반도체 소재. 차세대 반도체. 기존 거 말고 조금 더 나아간 발전된 걸 말하는데 얇고 단단하고 투명하고 전기 전도도도 좋은 그런 반도체를 만들고 싶었는데 그래핀이 딱 적합해서 그래핀으로 잘 만들고 있어. 방열 소재. 방열 소재. 열을 방출하는 소재야. 뭐 다양한 열을 방출해서 이렇게 색깔도 보이게 하는 뭐 이러는데 이렇게 열 전도가 굉장히 잘 되는 그래핀을 여기에 입혀서 열이 굉장히 잘 전달될 수 있게 하는 그런 제품에 그래핀이 쓰인다라고 하네. 제시된 예들은 그래핀의 어떤 성질을 이용한 것인가 방금 다 썼다.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그래핀의 장점과 단점을 하나씩 적어볼까? 장점은 지금까지 썼던 거 다 쓰면 돼. 유연하고 투명하고, 유연하다는 건 이제 휘어진다는 뜻이지. 유연, 투명, 열전도성이 좋고, 강도, 단단함도 좋고, 화학적인 안정성도 좋아. 안정성.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야. 얘가 뭐 쉽게 다른 물체랑 확 불이 붙어버리는 성질이 있는 애라면 이렇게 다양하게 이용되지 못하겠지. 그런데 얘는 되게 안정하거든, 그래핀이. 연필심도 어디 뭐 특별히 뭐 불이 붙거나 이러지 않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정도로 굉장히 안정한 애잖아. 그 안정한 애를 딱 한 층만 꺼내놓은 게 그래핀이라 화학적 안정성도 굉장히 좋다고 해. 그 다음 전기도 잘 통하지. 전기 전도성이 좋아. 장점 굉장히 많은데 얘도 약간의 아쉬운 점은 있어. 뭐냐면 전류가 아주 미세하게 조절은 안 된대. 그리고 대형 크기로 제작이 어렵대. 근데 뭐 대형 크기 제작 어려운 건 요즘 얘기 아닌가 봐. 왜냐면 아까 롤러블 TV 이런 걸 보면은 뭐 아주 크더만. 물질의 전기적 성질이나 자기적 성질을 변화시켜서 만든 신소재를 찾아보고 장점, 단점 너네들이 해. 나는 그냥 그래핀만 해볼게. 자, 마지막 세 번째 액정. 액정 신소재 배울 건데 시간이 오버됐나? 액정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 자, 복습하자. 1, 2, 3. 이번 단원은 신소재 단원이고 서론이 있고 결론이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신소재 3개를 외우는 거야. 첫 번째, 초전도체. 전도가 초 잘 되는 거야. 왜 전도가 초 잘 될까? 몸속의 전기 저항을 0으로 만들 수 있어서. 아주 차갑게 하면 몸속의 전기 저항이 제로가 되고 몸속의 전기 저항이 제로가 되면 전류가 초자를 넣어서 초전도체가 되는 거지. 전류가 초자를 넣으면 주변의 자기장도 굉장히 크게 만들 수 있어서 여러 가지 생활에 이용된다. 그리고 얘가 몸속의 전기 저항이 제로가 됐는지 그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어떻게? 옳지. 자석한테 가까이 대봐. 자석한테 가까이 대면 얘가 밀려나서 둥둥 뜨거든. 그걸 발견한 사람이 마이스너지, 마이스너. 그래서 자석에 초전도체가 둥둥 뜨는 그 현상을 마이스너 효과, 마이스너 현상이라고 한다. 두 번째는 그래핀. 흑연의 한 층, 연필심의 한 층을 스카치 테이프로 수만 번 떼서 만든 그래핀. 단단하고 유연하고 전기 전도도 좋고 열 전도도 좋고 또 뭐가 있었니? 살짝 컨닝을 하면 투명하고 다 얘기했네. 화학적 안정성도 좋은 그런 애래. 그 다음 세 번째가 액정인데 말 그대로 액정은 이런 거 화면 있지? 화면. 우리 핸드폰 액정 바로 이 화면을 얘기하는 거야. 액정의 정의만 얘기하고 끝낼게. 자, 액정을 영어로는 LCD라고 하거든. LCD. 얘가 영어 약자야. 영어 약자만 소개해주고 끝낼게. LCD란 L 리퀴드. 너희 적어놔라. 이름 자체에 액정의 성질이 다 들어가 있어. C는 크리스탈, D는 디스플레이야. 리퀴드, 크리스탈, 디스플레이. 이 알파벳을 이 스펠링을 외우라는 게 아니라 한국말로 해볼까? 한국말. 리퀴드가 뭐니? 액체야, 액체. 물 같은 액체 있잖아. 음료수 같은 액체. 출렁출렁이는 거. 크리스탈은 뭐야? 크리스탈. 크리스탈 보석 이름 중에도 있는데. 크리스탈, 수정. 그러니까 여기서 크리스탈은 수정, 되게 딱딱한 돌, 즉 고체를 대표하는 용어로 썼어. 크리스탈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수정이라는 돌이지만
그 고체를 뜻하는 대표적 단어로 쓰이거든. 디스플레이는 뭐야? 디스플레이. 화면이야, 화면. LCD. 앞 글자만 따서 만든 건데 리퀴드 크리스탈 디스플레이거든. 예, 한국말로 읽어볼래? 액체 고체 화면이야. 이게 뭔 개소리니? 액체라는 거야, 고체라는 거야? 액체일 때도 있고 고체일 때도 있단 얘기야. L, 액체일 때도 있고 C일 때도 있는, 고체일 때도 있는 화면이다. 어떻게 하면 액체가 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고체가 되기도 하는데 이게 되게 신기한 신소재였어. 어떻게 하면 액체가 되고 어떻게 하면 고체가 되고 어떻게 이렇게 액정에 여러 가지 숫자나 그림을 표현할 수 있는지 궁금하지 않니?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 여기까지 할게. 고생했습니다.